자, 우리 여기 배웠던 부분 복습하고 뒤에 진도 마저 나갈게요. 자, 생물의 다양성과 변이의 다양성은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 생태계의 다양함, 생물 종류의 다양함, 같은 종류 생물 사이에 나타나는 특징의 다양함입니다. 같은 종류 생물이 나타나는 특징을 변이라고 하죠. 이거 기억하시고, 이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해야 생물이 다양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태계 다양성은 다양한 환경 얘기하는 거고, 생물 종류의 다양함은 당연히 종의 다양함입니다. 그래서 도시는 인간이 너무 많죠. 물론 다른 동물들도 있지만 한 종의 사람이 너무 많다. 이러면 다양하지 않은 거죠. 여러 종들이 다양하게 살고 있어요. 다양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변이도 다양한 게 생물의 다양성이에요. 변이가 차이가 있지 않으면 멸종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생물 다양성의 결정 기준 다시 정리합니다.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그 다음에 생물의 종류가 많을수록, 개수가 많은 게 아니에요. 종류가 많을수록, 그 다음 같은 종류 생물에 나타나는 특징인 변이가 다양할수록 생물의 다양성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긴 같이 밑줄 칠게요. 밑줄 쳐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변이 설명이 따로 나오죠. 변이는 같은 종류, 이게 포인트입니다. 같은 종류 생물 사이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서로 다른 거예요. 당연하죠. 여기 보시면 코스모스가 있고 장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코스모스랑 장미는 당연히 다르게 생겼죠. 종이 다르니까. 이게 변이가 아니고, 같은 종일 때 코스모스가 꽃 색깔이 모두 똑같지 않아요. 조금씩 다릅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게 변이. 그래서 바지락 껍데기 무늬 색깔 조금씩 다르다는 거랑, 서양의 털무늬 다른 거, 사람마다 피부색 다른 것도 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변이는 생물 생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변이에 따라서 여기 나오죠. 초록색 풀이 많은 곳과 갈색 나뭇가지가 많은 곳에서 각각 천적의 눈에 잘 띄지 않아 살아남을 가능성이 큰 변이는 서로 다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곤충이 있는데 하나는 초록색이고 하나는 갈색이라고 칩시다. 갈색이야. 그럼 당연히 환경이 다르면 살아남는 애들도 다르다는 거죠. 갈색 나무가 많은 곳에서 갈색 변이가 천적의 숨기가 좋으니까 얘가 더 많이 살아남을 거고, 그 다음에 초록색 풀이 많은 곳에서는 당연히 초록색까지 애가 많이 살아남겠죠. 이렇게 변이는 생존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되고요. 환경이 달라지면 생존에 유리한 변이도 달라집니다. 초록색 풀이 많아서 초록색 곤충이 많이 살아남았는데 갑자기 풀이 베어지고 나무가 심어졌어요. 갈색이 많아지면 당연히 갈색 변이 가진 애들이 더 많아진다. 그래서 이건 당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생물이 다양해진 것도 변이와 관련이 있다라고 해서 환경과 변이가 또 나오죠. 생물은 빛, 온도, 물, 먹이 등의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간다. 생물이 환경에 적응하면서 변이 차이가 점점 커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환경에 적응하면 변이 차이가 점점 커질 수도 있대요. 그래서 예로 나온 게 올드필드쥐죠. 올드필드쥐는 밝은색 모래 많은 곳에서 사는 올드필드쥐가 밝은색인 털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어두운 흙이 많은 곳에 올드필드쥐는 털 색깔이 어두운 색이다.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밝은색 모래가 많은 곳에서는 밝은색 털을 가진 쥐들이 많이 살아남고, 어두운 색깔의 쥐들은 눈에 너무 잘 띄니까 잡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살아남는 거. 어두운 애가 밝아지는 게 아니라 밝은 애들이 많이 살아남고, 어두운 애들은 많이 잡아먹히니까 시간이 지나면 밝은색 모래 많은 곳에서는 털 색깔이 밝은색 올드필드지만 살아남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이 적응입니다.
올드필드지의 털 색깔이 다른 것은 서로 다른 환경에 적응한 결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사막여우랑 북극여우도 마찬가지죠. 북극여우는 귀가 작고 몸집이 커서 열이 빠져나가는 걸 막는 거고요. 더운 사막에 사는 애들은 귀를 늘리고 몸집을 작게 만들어서 방출하기 쉽게 적응한 결과입니다. 이런 애들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서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변이가 많이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는 복습이 자, 그 다음 생물이 다양해지는 과정. 자, 생물의 변이와 생물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을 통해 생물이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한 종류의 생물 무리에 다양한 변이가 있습니다. 부리 모양과 크기가 다양한 변이가 있는 새 무리가 있었어요. 근데 새 무리의 일부가 크고 딱딱한 씨앗이 많은 섬에 살게 됐어요. 그럼 어때요? 크기가 크고 단단한 부리를 가진 애는 살아남기 유리하고 뭐 가늘고 긴 쪽은 살아남기 힘들겠죠. 그러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이 새가 다른 새보다 더 많이 살아남아 자손을 남기는 과정이 오랜 시간 반복되면 크고 단단한 부리를 가진 새로운 종류의 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핀치라는 새는 갈라파고스 제도라고 하는 각 섬마다 부리 모양이 다른 핀치가 살고 있어요. 이게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완전 다른 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다 핀치라고 부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적응이 돼서 변이가 완전 달라지면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토끼가 있어. 토끼가 노란색 털을 가진 토끼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토끼가 살고 있었어요. 여러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뭐 여러 마리 살고 있었는데 바글바글 살고 있었다고 칩시다. 자, 근데 어떻게 됐냐면요. 홍수가 나서 갑자기 강이 범람해서 이렇게 토끼들을 가로막았어요. 그래서 무리가 두 무리로 나뉜 거야. 나뉘어서 살고 있었어요. 이거 똑같은 종이죠. 뭐 변이가 조금씩 있겠지만 똑같은 종이야. 근데 갑자기 돌연변이가 태어났어. 검은색 토끼가 태어났어. 근데 또 우연히 뭐 한 거예요? 이 검은색 토끼가 튼튼해.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노란색 토끼 무리에서 갑자기 돌연변이인 검은색 토끼가 태어났는데 얘가 힘이 세요.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얘가 힘이 세니까 얘가 대장을 하고 그럼 번식도 제일 많이 할 거고 그러면 점점 털 색깔이 어두워지겠죠. 그러면 점점 검은색 토끼가 많아진다고 합시다. 늘어나. 얘가 강하니까 얘 자손들이 많이 태어나겠죠. 그리고 약한 애들은 번식을 못할 테니까 도태되면 시간이 지나면 여긴 검정색 토끼무리, 여긴 노란색 토끼무리 이렇게 나뉘어지고 이때 가뭄이 일어나서 물이 범람했던 게 사라진다 하더라도 이 토끼와 이 토끼는 같이 살 수 없게 되는 거죠. 점점 다른 변이가 되고 시간이 더 지나면 다른 종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양해지는 과정이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을 얘기해 봤고요. 생물의 분류해 보겠습니다. 생물의 분류. 자, 사람들은 분류하는 걸 참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분류를 할 건데, 분류를 할 때 생물의 분류, 일정 기준에 따라 생물을 비슷한 종류의 무리로 나누는 겁니다. 여기서는 생물의 고유한 특징을 기준으로 생물을 분류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자, 사람이 편한 대로 분류하는 게 아닙니다. 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없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이 기준이 아니에요. 생물의 고유한 특징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제일 작은 단위가 종인데요. 종을 분류하는 기준은 생물을 분류하는 기본 단위로 이게 포인트죠. 자연 상태에서 짝짓기를 하여 번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생물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이랑 당나귀가 다른 종이죠. 다른 종인데 얘네는 교배하면 짝짓기 시키면 노새라고 하는 자손이 나와요. 자손. 근데 얘가 번식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 상태도 아니고 인간이 인공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번식 능력도 없어. 그러니까 말이랑 당나귀는 다른 종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 잡종에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강아지죠, 강아지. 강아지가 뭐 시고르 잡종 해가지고 잡종이 있고 순종이 있고 막 이렇게 분류하는데 이것은 틀린 표현입니다. 틀렸어요. 개는 다 같은 종이에요. 개끼리 교배해서 잡종이 나오는 거잖아요. 교배해서 잡종이 나오고 그 잡종, 뭐 시골 잡종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은 다 당연히 교배할 수 있죠. 교배는 번식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모두 같은 종. 그래서 잡종이란 표현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강아지는 다 같은 종입니다. 이런 경우가 노새는 그럼 왜 만든 거냐면 말은 힘이 세고 빠르지만 덩치가 크기 때문에 먹이가 너무 많이 먹어요. 먹이가 많이 먹어. 효율적이지 않아. 당나귀는 너무 작아. 그래서 노새를 만든 겁니다. 이거 사람이 만든 거죠. 그래서 노새는 짐을 옮기기도 좋고 적당히 먹고 튼튼하고 짐도 잘 옮기고 뭐 탈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노새를 만든 거고 우리 라이거 이런 것도 동물원에 있죠. 사자랑 호랑이 사이에서 태어난 라이거도 번식 능력이 없고요. 얘네들도 인간이 번식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 상태가 아니죠. 그래서 얘네들은 같은 종 아니라는 거. 그다음 종 다음 속 모여서 과 모여서 목 모여서 강 모여서 문 모여서 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식육목 이게 이제 육식동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포유 강은 딱 봐도 알겠죠. 포유를 얘기하는 건데 포유류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특징이 새끼를 낳고 젖을 먹이고 뭐 이런 거. 그다음 척삭동물 무는 척추 있는 동물들. 그 중에 동물 개라고 해서 개가 가장 큰 분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분류하는 기준이 여기 나오죠. 분류하는 이유, 생물 사이에 멀고 가까운 관계를 파악할 수 있고 수많은 종류 생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다양성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가깝고 먼 관계를 파악하는 게 1번이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고양이는 사자랑 더 가깝냐? 개랑 더 가깝냐 하면 사자는 고양이 과기 때문에 고양이랑 사자가 개보다 훨씬 가까워요. 이런 식으로 가깝고 먼 관계, 뭐 조상으로 올라가서 가깝고 먼 관계 이런 거 분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많은 생물의 종류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어. 생물의 다양성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게 생물 분류하는 까닭이고 아니면 뭐 이런 것도 분류하는 까닭에 들어갈 수 있죠. 새로운 동물이 막 나타났어. 지금은 많이 발견돼서 갑자기 새로운 동물이 발견되진 잘 않지만 뭐 예를 들면 오리너구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발견했을 때 어디에 분류할지도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부리를 가지고 있는데 다가 너구리처럼 생겼어. 부리를 가지고 있는데 너구리처럼 생겼어. 그래서 우리 너구리죠. 그래서 얘네는 어디에 분류하냐 뭐 이런 거 고민했었죠. 그래서 새끼를 안 낳아요. 알을 낳는데 젖을 먹여 키우죠. 이래서 일단 포유류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너구리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류할 때 새로운 동물들 발견됐을 때 어디에 포함될 수 있는지 어디로 나눌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편하게 하기 위해 이걸 분류해 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7쪽 푸세요.